있어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마주 앉은 두 사람. 한 명은 2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 또 한 명은 50대의 우아한 여자. 테이블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28년. 그녀가 그를 버린 지 28년 만의 재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처음입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보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한 장의 영수증에서 시작된 의심, 반복되는 830만 원이라는 숫자, 그리고 감춰진 2017년의 기록. 계약직 감사팀 직원이었던 그 남자는 파헤쳤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었던 겁니다. 대기업 재벌가, 입양 비리, 그리고 한 명의 숨겨진 아들. 진실을 알았을 때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폭로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그는 생물학적 어머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일까요? 끝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눈도 뜨지 않은 채 손을 뻗어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화면을 쓸어내리자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나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6시 15분. 출근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7시 전에는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지하철이 밀리는 시간대였으니까요. 지각하면 안 됐습니다. 절대로. 계약직에게 지각은 그냥 지각이 아니었습니다.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서둘러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대충 씻고 로션도 바르지 않은 채 옷장을 열었습니다. 흰 셔츠, 검은색 슬랙스, 매일 입는 조합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어제 맨 것을 그대로 걸쳤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KB국민은행 월세 자동이체 250만 원이 출금되었습니다. 잔액 34만 2천 원. 도윤은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4만 원. 월급날까지 아직 2주 남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버티면 괜찮을 겁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루 8천 원씩 쓰면 됩니다.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 저녁은 집 근처 편의점, 커피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로,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윤은 손잡이를 잡고 출렁이는 차체에 몸을 맡겼습니다. 옆 사람의 어깨가 자꾸 부딪혔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인사팀 2025년 상반기 계약 갱신 안내. 메일 제목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본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님. 올해 상반기 계약 갱신 여부는 3월 말 평가 결과에 따라 4월 초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평가 항목은 업무 성과, 근태, 협업 태도이며 도윤은 화면을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번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연장됩니다. 아마도. 회사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20층짜리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면 천장이 높아서 목이 꺾일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매일 이 로비를 지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 안에서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펜을 가지런히 놓고 서류를 정돈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붙은 먼지를 닦았습니다. 이 자리는 도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비워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오전 10시 부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자리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부장님과 차장님, 과장님들이 앉았습니다. 양옆으로 대리님들, 그리고 끝자리에 도윤과 다른 계약직 직원들이 앉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사원들은 의견을 내고 질문하고 웃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타이핑했습니다. 계약직이 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됐습니다. 눈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윤도 따라 나섰지만 아무도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식판을 들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정규직 선배들이 모여 앉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식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어때? 좋지. 근데 신입들도 다 오는 거지? 당연하지. 도윤의 이름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작년 회식 때도 그 전 회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직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유 참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도윤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오후 업무는 단조로웠습니다. 감사팀의 일은 대부분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고 수치를 대조하고 오류를 찾아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도윤은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처럼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니까요. 도윤은 화면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6시 30분이 지나서야 부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다들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구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주말에 만나자는 이야기, 새로 생긴 맛집 이야기, 누군가의 결혼 소식. 도윤은 그냥 화면을 내렸습니다. 답장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 시간입니다. 도시락 코너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4,500원짜리 김치볶음밥 도시락, 5,000원짜리 제육볶음 도시락, 6,500원짜리 돈가스 도시락. 도윤은 4,500원짜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도윤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와 전등을 켰습니다.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그 사이에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삑삑 소리를 냈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바닥에 앉아 먹었습니다.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를 닫고 내일 입을 옷을 꺼내 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질 겁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나고 지하철을 타고 회의실 끝자리에 앉고 혼자 점심을 먹고 숫자를 들여다보고 편의점 도시락을 사들고 집에 오는 하루.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도윤은 어제보다 15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어제 하던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팀의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회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표시해 두는 일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천 개의 행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날짜, 부서명, 지출 항목, 금액, 승인자 같은 형식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윤은 스크롤을 내리며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이 일을 2년 동안 하다 보니 이제는 눈에 익었습니다. 어떤 숫자가 정상이고 어떤 숫자가 이상한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외 지사분기 보고서 검토 부탁해요. 차장님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장님. 금요일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메일함에서 해당 파일을 찾았습니다. 베트남 지사, 중국 지사, 일본 지사, 세 곳의 분기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일단 베트남 지사부터 확인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마케팅 비용, 접대비, 항목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분기 자료와 대조하며 변동사항을 체크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중국 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지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대비 항목에서 이상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830만 원, 830만 원, 830만 원. 똑같은 금액이 한 달에 3번씩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동안.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접대비가 정확히 같은 금액으로 반복될 리가 없었습니다. 식사 장소도 참석 인원도 매번 다를 텐데 금액이 일치한다는 건 이상했습니다. 혹시 양식을 복사한 건 아닐까? 도윤은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는 모두 달랐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혹은 2주 간격으로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비고란을 받습니다. 거래처 접대, 협력사 미팅, VIP 고객 응대. 내용은 달랐지만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830만 원.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3번, 6개월이면 18번. 총 금액은 1억 4,94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도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회계 기준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금액이 같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편하게 같은 금액으로 정리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도윤은 작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830만 원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재작년 자료도 열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장님이었습니다. 아, 과장님. 일본 지사 보고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접대비 항목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상한 부분이요? 같은 금액이 계속 반복되는데 혹시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과장님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일본 지사는 원래 그래요. 접대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정액으로 집행하거든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요. 아, 그렇군요. 계약직이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 없어요. 정해진 양식대로 정리만 하면 돼요. 괜히 튀면 곤란해지는 건 도윤 씨라고요. 과장님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내용은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83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액 집행이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830만 원일까요? 800만 원도 900만 원도 아닌 830만 원. 도윤은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없음으로 체크했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정해진 양식대로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메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업무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오후 회의를 할 때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830만 원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 금액일까? 왜 그렇게 정확하게 반복될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사둔 라면이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끓는 물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도윤은 계속 그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잊힐까요?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힐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결국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서버에는 접속할 수 없었지만 오늘 검토한 파일을 개인 메일로 받아둔 게 있었습니다. 업무 참고용으로 저장해둔 것이었습니다.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830만 원.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날짜, 요일, 지출 항목.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숫자가 보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숨길 뿐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또렷했습니다. 830만 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에게는 과거 회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람만 가능했고 다운로드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지사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4년, 2023년, 2022년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더 과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1년, 2020년.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019년, 2018년. 그리고 2017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8년에서 바로 2016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017년 자료가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오류인가 싶어 다른 지사 폴더도 확인해 봤습니다. 베트남 지사, 중국 지사 모두 2017년 자료가 있었습니다. 오직 일본 지사만 2017년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검색창에 일본 지사 2017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파일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오류 해당 파일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신청을 원하시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사팀은 모든 회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업무였으니까요. 왜 특정 연도만 막혀 있는 걸까요? 권한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일본 지사 과거 자료 검토를 위한 열람 권한 신청.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접수 완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승인까지 영업일 기준 3일에서 5일 소요됩니다. 도윤은 자리에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메일함을 확인했습니다. 권한 승인 메일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메일이 왔습니다. 도윤은 서둘러 열어봤습니다. 권한 신청 반려 귀하의 권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반려 사유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연도 자료는 법무팀 관리 대상 문서로 일반 열람이 제한됩니다. 업무상 필수적인 경우 법무팀에 별도 문의 바랍니다. 법무팀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회계 자료를 법무팀이 관리하는 걸까요? 도윤은 법무팀 연락처를 찾아봤습니다.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법무팀입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팀 도윤입니다. 일본 지사 2017년 자료 열람 권한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잠시 대기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팀이시죠? 해당 자료는 현재 법적 검토 중인 문서라서 외부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검토요? 어떤 사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밀 사항이라서요. 제가 감사팀 소속인데도 확인이 안 되나요? 네. 법무팀장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법무팀장님께 승인 요청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서장 결재를 받아서요. 도윤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서장 결재, 즉 감사팀 부장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계약직이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말라고. 도윤은 다시 시스템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다른 경로로 접근할 방법이 없을까? 공유 드라이브, 백업 폴더, 아카이브 시스템. 여러 곳을 검색했지만 2017년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있지만 모두 접근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차장님이 도윤의 자리로 왔습니다. 도윤 씨, 오늘 아침에 뭘 검색했어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본 지사 과거 자료 확인했습니다. 2017년 자료 권한 신청한 거 맞죠? 네, 자료 검토 중에 해당 연도가 누락된 것 같아서요. 차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 씨, IT팀에서 연락 왔어요. 제한된 자료 접근 시도했다고. 이거 기록 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업무상 필요하면 저한테 먼저 말해야죠. 왜 혼자 판단해서 움직여요? 차장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요. 특히 법무팀 관련 자료는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차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슬쩍슬쩍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시가 되자마자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부장님이 계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막는 걸까? 단순히 법적 검토 중이라면 감사팀에도 열람을 허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곱씹었습니다. 2017년 830만 원, 법무팀, 접근 제한.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파고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계약 갱신 평가가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 계약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월세, 생활비, 미래, 모든 게 이 계약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 막는 이유가 뭔지,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강현우는 새벽 5시 30분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이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알아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서가 전날 밤 보내온 오늘의 일정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운동 트레이너 미팅, 오전 8시 조식 한식 칼로리 650kcal, 오전 9시 30분 임원회의 본사 20층 대회의실, 오후 12시 30분 중식 일식 거래처 접대, 오후 14시 신규 사업 보고 전략기획팀, 오후 16시 이사회 참석, 오후 18시 석식 양식 가족 식사. 하루가 이미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직 어둠 속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현우에게는 모두 멀게 느껴졌습니다. 헬스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딸린 개인 헬스장이었습니다. 트레이너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아침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속도를 높였습니다.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만큼 정해진 강도로 운동했습니다. 1시간 후 샤워를 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반찬, 현미밥. 영양사가 짜준 식단이었습니다. 현우는 혼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 서경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서경은 낮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부부의 생활 리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밥을 다 먹고 양복을 입었습니다. 네이비 수트, 흰 셔츠, 은색 넥타이. 거울을 봤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게 현관으로 나가자 기사가 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현우는 태블릿을 꺼내 오늘 회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신규 사업 계획, 분기 실적, 해외 지사 현황, 숫자와 그래프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현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임원회의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예. 오늘 오후에 법무팀장이 별도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본 지사 관련 사안이라고 합니다. 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본 지사. 그 단어가 불편했습니다. 급한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회 끝나고 시간 잡아주세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적 보고, 사업 계획, 인사 안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우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일본 지사, 법무팀 보고,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청담동의 일식집이었습니다. 거래처 임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적절한 농담을 했습니다. 완벽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전략기획팀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오후 4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 회장이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70이 넘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언젠가 저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법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차무성 전무였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감사팀에서 일본 지사 과거 자료를 조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요? 계약직 직원입니다. 이름은 한도윤. 한도윤. 현우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런 자료를 찾으려고 했죠? 아직 확인 중입니다. 일단 접근은 차단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차무성이 나가고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 계약직? 왜 과거 자료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뭔가 알아낸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현우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몸의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피곤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루가 내일도 모레도 반복될 겁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식당에는 아내 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정표에 가족 식사라고 적힌 날이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서경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오늘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요리사가 준비한 저녁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샐러드, 와인. 현우는 포크를 들었습니다.
서경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부부였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현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위스키 잔을 채웠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따뜻했습니다. 한도윤.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는 걸까요? 무엇을 찾으려는 걸까요? 목요일 점심시간, 도윤은 평소처럼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서아린입니다. 탐사보도 기자고요. 한도윤 씨와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도윤은 식판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기자라는 단어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로요? 전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내용인지 먼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윤의 손에서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신이 일본 지사 자료를 찾으려고 했다는 걸. 저녁 6시 30분 회사 앞 카페 블루에서 뵙겠습니다. 검은색 코트에 안경 쓰고 있을게요. 할인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확인했습니다. 6시가 되길 기다렸다가 다시 6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챙기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로비를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페 블루는 회사에서 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서아린이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자 할인이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도윤 씨죠? 서아린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할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마주 앉았습니다. 할인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도윤을 관찰하듯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인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90년대 해외 임양 비리 의혹, 대기업 연루 정황. 도윤은 기사 제목을 읽었습니다. 입양, 비리, 대기업.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기사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 사건을 6개월째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씨가 근무하는 회사가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을 찾았어요. 도윤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도윤 씨가 최근에 일본 지사 2017년 자료에 접근하려고 했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2017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그 해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양 관련 내부 고발이 들어왔어요. 당시 일본 지사를 통해 입양 브로커들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제보였죠. 하지만 조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모든 자료가 봉인됐습니다. 도윤은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한도윤 씨는 입양하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아세요? 공개된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자로서 확인할 방법은 있었어요. 도윤은 할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입양하라는 게 이 사건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혹시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입양됐는지 아세요? 친부모가 저를 고아원에 맡겼고 입양 가정에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입양 서류는 확인해 보셨어요? 왜 확인해야 하죠? 할인은 태블릿을 조작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입양 기록 목록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은 제가 취재하면서 확보한 겁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입양된 아이들이에요. 이 중 상당수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도윤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익숙한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한도윤 씨의 입양 기록이 이 회사의 일본 지사를 통해 처리됐어요. 정확히는 2017년 이전에요. 도윤은 할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입양됐어요. 평범한 입양이라면 왜 회사가 그 자료를 법무팀에서 관리하겠어요? 왜 접근을 차단하겠어요?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도윤 씨가 도와줄 수 있어요. 회사 내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계약직입니다.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죠. 한도윤 씨도 궁금하지 않나요? 왜 그 자료가 숨겨져 있는지. 도윤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을 지키는 게 급합니다. 계약 갱신이 한 달 남았어요. 이런 일에 휘말리면 저는 끝이에요. 할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한도윤 씨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도윤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윤은 명함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본인 기록은 보셨어요? 그 질문이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명함이 작고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질문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본인 기록은 보셨어요? 본 적 없었습니다. 굳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입양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은 도윤이 10살 때 그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도윤은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친부모가 누군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몇 년 전에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라고 했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입양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출생 관련 서류. 서류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도윤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입양 경로, 일본 도쿄 지역 입양기관. 일본.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일본을 통해 입양됐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 일본이었을까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일본을 거쳐서 입양된 걸까요? 서류를 더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친부모 정보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출생지도 불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입양 날짜와 기관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평생 모르고 살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 아니, 기억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냄새. 어떤 향수 냄새. 꽃 향기 같으면서도 달콤한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은 냄새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이게 기억일까요? 아니면 상상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입양, 2017년.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인의 명함을 찾아봤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둔 명함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응시했습니다. 연락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20층 회장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아들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태식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에서 보고 받았나? 네, 아버지. 그 직원 한도윤이라고 했지? 그렇습니다. 더 파고들지 못하게 해야 해.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17년 일은 묻혀야 해. 그게 이 가문을 위한 길이야. 하지만 아버지. 하지만은 없어.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넌 이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야. 가족을 지켜야 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편 강태식의 며느리인 윤석영은 지방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차 가져왔습니다. 석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데워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입맛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은 누구를 닮은 걸까요? 친어머니일까요? 친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또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무언가를 속삭이는 목소리, 그리고 또 다른 소리, 남자의 목소리, 낮고 차가운 목소리. 이 목소리는 무서웠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이 목소리를 무서워했던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기억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한 번 문이 열리자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자신이 누구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새벽 첫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새로운 여정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강현우는 법무팀 차무성 전무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20층 법무팀 회의실이었습니다. 현우가 들어서자 차무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현우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무성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윤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차무성이 파일을 넘겼습니다. 현우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인사 기록, 근태 기록, 그리고 최근 시스템 접속 로그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탐사보도 기자 서아린과 만났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고요. 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린은 작년부터 입양 비리건을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상당히 집요하죠. 차무성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한도윤이 서아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는 침묵했습니다. 차무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사안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7년 일본 지사를 통한 입양 브로커 자금 문제는 회장님 아버님께서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장님도 이사로 재직 중이셨고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도윤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도윤은 그저 감사팀 계약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십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게 문제입니다. 차무성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DNA 검사 의뢰서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미리 조사했습니다. 한도윤의 침모는 차무성이 말을 멈췄습니다. 현우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윤석영 여사입니다. 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석영, 자신의 아내.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석영 여사는 결혼 전 미혼모였습니다. 당시 18살이었고요.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입양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 일본 지사가 개입했습니다. 현우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도윤입니다. 사모님의 친아들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당시 아이를 본 적도 없고 입양 이후 모든 기록이 봉인됐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차무성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현우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가문의 수치, 회사의 스캔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도윤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음 달이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서아린 기자 쪽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으로요. 기자들은 소송을 두려워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님, 차무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사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사, 가문, 아버지, 아내, 모든 것이 한쪽 저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단 한 사람, 한도윤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 옳은 선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어떤 쪽을 택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무성은 기다렸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계약 갱신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현우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무성은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윤일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감사팀 사무실에서 도윤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자꾸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가는 길에 과장님과 마주쳤습니다. 과장님은 도윤을 보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과장님, 도윤이 불렀습니다. 과장님은 멈춰 섰습니다. 도윤 씨, 나 바빠서요. 혹시 제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이랄 것까지는 그냥 조심하세요. 요즘 위에서 도윤 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내내 도윤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시간 도윤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같은 카페에서 만나요. 도윤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도윤은 카페 블루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앉자 할인이 바로 말했습니다. 결심하신 거죠? 네. 알고 싶습니다. 진실이 뭔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돌려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입양 관련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확보한 자료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을 통해 처리된 입양건이 258건입니다. 그중 73건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요. 할인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한도윤 씨의 케이스는 특이합니다. 입양 당시 친모의 신원이 완전히 지워졌어요. 보통은 최소한의 정보라도 남기는데 도윤 씨 케이스는 아예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추려고 했기 때문이죠. 친모가 밝혀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유력한 인물이 있어요. 할인은 파일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람은 윤석영입니다. 현재 강태식 회장의 며느리, 강현우 회장의 아내죠. 도윤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1997년 윤석영은 18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그녀는 미혼모가 됐어요. 양가 집안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고 아이를 낳자마자 입양 보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밖에 없어요. 할인은 가방에서 작은 키트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도윤 씨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영의 샘플도 제가 구했어요. 어떻게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었어요. 도윤은 키트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것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사흘 정도요. 제가 아는 연구소에 의뢰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윤은 키트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을 열고 면봉으로 구강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할인이 샘플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도윤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치합니다. 99.9% 친자 관계입니다. 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윤석영이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은 할인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벽면에는 취재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인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결론.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B는 생물학적 모자 관계임.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석영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취재 요청 명목으로요. 이틀 후, 목요일 오후 윤석영은 할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입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석영은 카페에서 할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할인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석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만나보셔야 할 분이에요. 석영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인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석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석영 씨는 1997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입양 보냈죠. 그 아이가 한도윤입니다. 석영은 도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도윤도 석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석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18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모든 걸 결정했고 저는 그냥 따랐어요. 당신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석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알아주세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평생 찾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찾지 않으셨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기록이 모두 지워졌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거짓말입니다. 찾으려고 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석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석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밖에 좀 나갔어요. 현우는 석영의 붉은 눈을 봤습니다. 울었어요? 석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당신 알고 있었죠? 현우는 멈춰 섰습니다. 한도윤에 대해서요. 알고 있었죠?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석영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네요. 모두 알면서 숨겼어요. 석영, 나가주세요. 석영, 들어봐요. 나가요. 지금 당장. 석영이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석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가족이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도윤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할인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말 하실 겁니까? 할인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대로 묻을 순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계약직 자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지킬 것이 없어지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라이브 방송 준비 화면이 떴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하겠습니다.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슈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겁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오후 2시요. 점심시간 직후라 시청자가 많을 겁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4시간이 남았습니다. 준비하시죠. 할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가져온 USB를 꺼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서 몰래 빼낸 자료들이었습니다. 일본 지사 지출 내역, 입양 관련 계약서, 내부 메일, 모두 불법으로 유출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50분 카메라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할인이 격려했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후 2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탐사보도 기자 서할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도윤 씨입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표시됐습니다. 3,000명, 순식간에 5,0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도윤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기업 감사팀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리고 입양아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불법 입양이 자행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는 일본 지사를 통해 입양 브로커들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입양 알선 대가였습니다. 할인이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일본 지사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830만 원이 반복되는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매달 규칙적으로 지출됐습니다. 6년 동안입니다. 총 금액은 6억 원이 넘습니다. 시청자 수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저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1997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입양됐습니다. 친어머니는 저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당했습니다. 화면에 DNA 검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려져 있었지만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문구는 선명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현재 대기업 회장의 아내입니다. 윤석영입니다. 그 순간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5만 명, 7만 명, 10만 명. 댓글 창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윤석영은 18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양가 집안은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일본 지사를 통해 저를 입양 보냈습니다. 모든 기록을 지우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도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할인이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내부 메일이었습니다. 법무팀과 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메일이었습니다. 2017년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묻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시청자 수가 15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윤석영, 입양 비리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 20층 회장실에서 강태식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방송이었습니다. 옆에 현우와 차무성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차무성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면 속 도윤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 회사는 저를 감시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강태식 회장님, 강현우 회장님, 그리고 윤석영님, 이제 선택하십시오. 계속 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방송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오후 4시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후 5시 강태식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저희 회사가 부적절한 방식으로 입양 절차에 관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윤석영 씨와의 관계는 인정하십니까? 며느리가 맞습니다. 한도윤 씨가 손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날 밤 모든 뉴스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기업 입양 비리, 숨겨진 손자, 무너지는 가문. 도윤은 할인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태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카메라를 피해 차에 올랐습니다. 석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어두웠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방송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도윤은 할인의 사무실에서 잠을 깼습니다. 소파에서 잔 탓에 몸이 뻐근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는 100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기자들, 방송국, 그리고 협박 문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가만 안 둔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할인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못 주무셨죠? 조금 잤어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당자가 올 거예요. 정말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저도 비슷한 취재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런 경우 항상 위협이 따라와요. 오전 10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신변보호 담당 형사였습니다. 한도윤 씨죠? 앞으로 2주 동안 보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외출 시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박 문자 받으신 게 있으면 모두 저장해 두세요. 증거가 됩니다. 오후 2시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형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한 자료들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회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했습니다. 그건 불법 유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각오하고 한 일이군요. 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조사는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할인의 사무실에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퇴식이 연행됐습니다. 차무성이 구속됐습니다.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서경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도 될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네. 내일 오후 3시 할인 기자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서경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경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인은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럼 왜 오셨어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서경은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당신을 낳았을 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아기용 은팔찌였습니다. 병원에서 당신 손목에 채워준 거였어요. 떠나기 전에 빼서 간직했어요. 도윤은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낡은 팔찌였습니다. 28년 동안 매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을 생각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약했어요. 20살이었고 부모님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알아줬으면 해요.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 없었다는 걸. 서경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려요. 당신 거니까요. 일어서려는 서경을 도윤이 불렀습니다. 왜 찾지 않으셨어요? 28년 동안. 서경은 멈춰섰습니다.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미워할까봐. 당신 삶을 망칠까봐. 그래서 멀리서만 기도했어요. 비겁한 거잖아요. 맞아요. 비겁했어요. 서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라도 알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도윤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어요. 사랑받으며 자랐고요. 하지만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서경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을 주시겠어요? 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서경은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석 달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증인으로도 출석해야 했습니다. 강태식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늙어 보였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6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도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양아 권익보호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서경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짧게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태식, 징역 7년. 차무성, 징역 5년. 강현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문이 낭독될 때 도윤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았지만 동시에 공허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경이 서 있었습니다. 끝났네요. 네. 이제 뭘 하실 거예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싸울 거예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더 없도록. 서경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요. 감사합니다. 1년 후 도윤은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공청회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입양아이고 이 법의 피해자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모든 입양아는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법이 개정됐습니다. 2년 후 도윤은 서경과 함께 입양아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뿌리찾기였습니다. 서경이 재정을 지원하고 도윤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첫 사무실 개소식 날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시작하게 돼서 기쁩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뿌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서경도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잘 될까요? 서경이 물었습니다. 잘 만들어야죠. 도윤이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곳이 있었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렸고 도윤은 여전히 화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도윤은 살아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허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입양 아동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낳았는지, 왜 나를 보냈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양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아이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입양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는지,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사람의 관심이 한 명의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입양 제도에 대한 의견, 도윤의 선택에 대한 생각,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용기 내어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